지금 제가 바로바로 지금 업로딩 하고 있는 걸 갖다 제가 보여드리고 있어요. 자, 바로바로 업로딩 하고 있죠. 실시간으로 어떻게 촬영하자마자 업로딩을 해요. 왜? 빨리 신속하게 이걸 전 세계에 이걸 갖다가 알리기 위해서. 자, 오늘은 2027년 자, 7월 28일 기점으로 여러분들한테 지금 강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12시 11분. 아니 그러면 저기 그 채권 금리하고 기준금리하고 국채 수익률하고 채권 금리가 자 뭐가 저거냐. 여기서 이제 저기 바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대한민국의 주식이 어디 갔냐니. 자, 대한민국의 주식 저기 뭐냐. 저기 국채가 3.1%. 대한민국 저기 어디가 채권 금리가 3.1%. 자, 미국 국채가 아니 그 대한민국도 폄하하는 거 아니야. 투자에는 이게 냉철해야 돼. 투자할 땐 냉철해야 돼. 냉철하게 시장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 거기에 이제 어떻게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 손실을 보게 돼 있어. 이건 투자 시장에서는 이건 어떻게 절대적이야. 이거. 굉장히 냉철하게 봐야 돼. 자, 미국 국채 10년물이 약 4.2, 3.2, 1.1%가 차이나. 1.1%가 어떻게 돼요? 더 이자를 줘요. 누가? 미국이 한국보다 더 이자를 줘. 아까 좀 설명을 드렸지만 제가 채권업자야. 미국 채권이 10년물 4.2%인데 한국은 3.1%래. 그걸 못 담시 사. 그걸 왜 사? 미친 거 아니야? 머리에 총 맞은 거 아니야? 이게 국제시장의 채권업자들의 이게 어떻게 돼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우리 국채 금리가 말도 안 돼. 왜냐 명동 큰손들이 다 어떻게 사준 거야 이거 그냥. 내가 명동 큰손이면 다 이걸 사지. 이 금리에 불안정한 대한민국 주식 저기 채권을 왜 사? 이걸 사지. 당연하지. 너무 당연하잖아 이거. 이러면 그런데 미국이 4.2% 주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요? 미국보다 따블은 줘야 돼 이자로. 그래야 어떻게 돼요? 손이 갈까 말까 해. 최하 미국보다 2배 이상은 줘야 돼. 이게 어떻게 돼요? 지금 이게 국제 금리 시장이 지금 괴리감이 많아.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어. 근데 우리나라는 못 올려. 이거 올리면 어떻게 돼요? 영끌족 다 뒤져. 자, 채권이 3.1%인데 그럴 바에는 저기 어떻게 예금 받기는 차라리 미국 채권을 사는 게 내가 봐도 나아. 지금 예금도 안 해. 돈이 안 돌아. 미국으로 싹 빨려 들어가지. 그럼 국내에 돈이 들어가게 하면 어떻게 돼요? 금리를 높여야 돼. 미국보다 훨씬 많은 금리를 줘야 돼. 미국보다 쉽게 말해서 따블은 줘야 돼. 그럼 어떻게 한국 국채도 최하 8% 이상이 넘어가야 정상이야. 미국이 4%면 더블 이상 줘야 돼. 그래야 어떻게 저기 채권 시장에서 어떻게 해요? 채권 업자들이 움직여요. 한국 국채를 좀 사줘. 2배 이상 가야. 미국 금리보다. 근데 이게 어떻게 괴리감이 굉장히 심해요. 대한민국 같은 특수성이기 때문에 금융시장을 갖다가 어떻게 돼? 이걸 갖다가 통제를 많이 해요. 이제 그게 대표적인 게 기준금리야. 기준금리는 어떻게 해요? 한국은행에서 하지만 대한민국 이제 이쪽 같이 이제 정부랑 같이 이거 연동해서 같이 해요. 미국이 기준금리가 5.5%가 갔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2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어떻게 돼? 한 7%까지는 가야 돼. 아무리 못 가도 7%는 가야 돼. 아무리 못 가도. 어떤 금리를 꽉꽉 눌러도 미국이 5.5% 가면 기준금리가 우리는 어떻게 돼요? 7%까지는 가야 돼. 그래야 어떻게 해요? 이게 유출이 안 돼. 너무 당연해 이거. 근데 왜 3.5%인 거야? 영끌족들 때문에 그래. 영끌족하고 기업들 PF 대출 때문에 그래. 이제 PF 대출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됐어. 어떻게 브릿지론이라고 하죠. PF 대출. 자, 이 PF 대출권하고 어떻게 영끌족 때문에
자, 금리를 갖다가 기준금리를 만약에 미국이 5.5%니까 우리나라가 7%를 올린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이거 굉장히 이거는 중요한 강의니까 여러분들 이거 잘 들으셔야 돼. 이게 금융을 기본을 알아야 돼. 기본은 금융, 주식이나 부동산도 다 어떻게 이게 다 기본이 다 어떻게 채권 시장이나 다 모든 게 일어나. 채권 시장 좀 이해를 해야 돼. 그 주식 차트만 이게 뚫어지게 봐봤자 그거 안 보여. 기본적인 경제적인 거, 거시경제나 채권 시장의 흐름도 어느 정도는 봐야 돼. 저도 깊게는 못 들어가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최대한 어떻게 저도 이게 그거를 연구하려고 많이 노력해요. 주식 통찰 강의를 하긴 하지만, 주식 투자를 하긴 하지. 자, 아까 우리나라 어떻게 기준금리가 말도 안 돼. 그럼 우리나라 기준, 미국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가 7%는 올라가야 돼요. 시장상으로. 그래야 국부 유출이 안 돼. 기준금리 7%까지 올라야 국부 유출이 안 돼. 자, 우리나라가 왜 그러면 지금 3.5%죠? 7%는 더블 올려야 돼. 그게 맞아. 근데 못 올려. 왜? 여러 연끌 좋을 거고, 저 PF 큰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큰 이유가 PF 대출권하고 기업들의 부실 채권하고 그리고 저기 여러분들의 연끌, 보통 부동산 이쪽에 연끌을 다 때려 박아뒀죠. 이것 때문에 못 오는 거야, 대한민국이. 그 원래 미국이 5.5%자. 미국이 자, 기준 금리가 5.5%예요. 그럼 한국은 어디까지 올려야 하냐? 자, 이게 자, 피라미드 형식으로 제가 그대로 설명할게요. 자, 현재 시장 상으로 볼 때는 한국 기준금리가 지금 3.5%예요. 최하 7%는 지금 와 있어야 돼. 그래야 국부가 유출이 안 돼요. 자, 한국 기준금리가 어떻게 돼요? 지금 최하 시장상으로 봤을 때는 7%를 올렸어야 돼, 지금. 근데 3.5%였죠. 지금 이것도 좀 내려달라고 다들 아우성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나중에 버블이 생겨요, 또. 그럼 어떻게 되냐? 한국은행처럼 원래 7%까지 올려야 돼. 근데 못 올려. 왜? 자, 왜 못 올리는 거냐고 설명드렸는데, 자, 이제부터 어떻게 돼요? 한국 기준금리가 제일 근원 금리야. 자, 한국 기준금리로 해서 돈을 찍어내면 어디에다 빌려줘요? 그냥 5대 은행이 할게요. 시중 5대 은행이 있어요. 자, 시중 5대 은행에다가 빌려줘요. 몇 프로에? 7%에. 만약 7%에 빌려준다고 가져가지고 어떤 일이 이제 발생하는지, 만약 7%를 한국국지로 올리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 이제부터 하나하나씩 따면서 갈게요. 그럼 시중 5대 은행에다가 7%에 빌려주면, 자, 얘네들은 어떻게 돼요? 저기 대출 금리를 예대 마진 3%가 기본이 들어가요. 은행은. 그럼 예금 금리에다가 3% 붙여서 그러면 그게 대출 금리예요. 그러니까 시원하게 3% 예대 금리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시중은행에서는 어떻게 7%의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우리들이나 기업한테 어떻게 돼요? 아파트 살 때 얼마의 대출을 내줘야 돼요? 3% 이자를 예대 마진을 넣어야 돼. 그럼 어떻게 돼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자, 시중 5대 은행의 대출금리가 10%가 돼. 최하 10%. 그것도 신용도가 좋은 사람들. 신용도가 좋은 5대 은행에서는 어떻게 최하 10%의 대출금리를 때려야 돼. 이게 당연해. 너무 당연하죠. 근데 이 10%도 어떻게 돼요?
신용도가 좋은 사람들이나 쓸 수 있어요. 자, 한 예를 들게요. 자, 이게 캐피탈 업체들은, 자, 우리가 무슨 중고차 같은 거나 이런 거 자동차 살 때 캐피탈 업체들 있죠. 자, 캐피탈 업체들은 어디로부터, 자, 잘 들으세요. 어디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서 장사를 할까요? 자, 우리가 보통 할부라고 하죠. 할부를, 보통 대표적인 할부를 하는 게 자동차죠. 자동차 사면 그 할부 회사들이 어떻게 돼요? 캐피탈 회사들이 그 돈을 어디선가 빌려와서 어디 여러분들한테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자동차 회사에다 대납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캐피탈 회사들은 어디서부터 자금을 조달할 거예요? 자, 시중은행부터 조달해요. 캐피탈 회사는 어떻게 돼요? 중앙은행부터 빌려올 수가 없어요.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여기가 어떻게 되냐? 자, 캐피탈 회사 할게요. 대표적인 게 자동차 캐피탈 회사예요. 자동차 뽑을 때 다 할부로 뽑죠? 자, 한 저기 요즘 한 5천만 원짜리 차 뽑는데 현금 쪽으로 5천만 원 뽑는 사람 없죠? 다 캐피탈 다 끼고 하죠? 자, 그 돈은 어디서 가져올까요? 캐피탈 회사는. 자, 시중 5대 은행으로도 빌려와요. 그럼 10%에 빌려오나요? 아니, 그렇게까지 안 해요. 보통 한 1% 정도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냐? 예대 바진을 1% 정도를 붙여요. 시중은행에서. 그럼 7%에 이게 가져왔죠. 그럼 어떻게 되냐? 여기서는 빌려올 때 어떻게 9%에 빌려와요. 9%인가? 8%인가? 8%구나. 자, 8%에 빌려와요. 누구로부터? 시중 5대 은행으로부터. 캐피탈 회사는 8%에 빌려와. 이게 금융에 예전에 다 강의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 지금. 이거 잘 들어야 돼. 이게 금융의 기본이 이거.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것도 모르고 주식 차트만 보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한 방에 털려요. 다 이런 걸 모르면. 기본적인 걸 알아야 돼. 이게 금융의 그 생태계의 기본 중에 기본. 그러면 캐피탈 회사는 자 얼마에 빌려줘야 할까요? 예전에 봤지만 중고차 할 때 캐피탈 연 이율이 거의 20%가 넘어가요. 20, 30%까지 갔다 오고 20 몇 프로야 기본이. 이게 캐피탈 같은 경우는 약간 트릭을 많이 써요. 얘네들이 캐피탈에서 설명하는 이자율과 실제 이자율이 틀려요. 그건 내가 누구보다도 잘 알아. 옛날 캐피탈 직원한테도 그거를 되게 배웠기 때문에. 가끔가다 그걸 은행 직원들이 이게 중고차 시장에 오면 그거 가지고 따져요. 그럼 캐피탈 직원도 어떻게 돼요? 손 들어. 왜? 은행 직원 말이 맞기 때문에. 가끔가다 중고차를 하게 되면 우리도 몰라. 중고차 딜러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럼 캐피탈 회사에서 어떻게 돈을 대납해서 이렇게 차대금만 지불하면 되니까 몰라. 너무 복잡해 그거를. 이게 캐피탈의 근데 캐피탈 직원을 딱 그냥 바로 붙여줘. 그럼 캐피탈 직원이 어떻게 해요? 연 금리가 마치 12%인 것처럼 설명을 해요. 12%도 겁나겠어요. 근데 실질 금리는 어떻게 돼요? 27, 8%가 최하 28, 7, 8%예요. 캐피탈 이자가 최하 27, 8%. 요즘 어떤지 보세요. 예전엔 그랬어요. 하여튼. 이거 캐피탈 직원이 정확히 자기가 계산해서 해봤는데 27%, 8%짜리야. 이자가 중고차는. 새 차도 신차는 틀려요. 왜? 신차는 차를 파는 게 목적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틀려요. 근데 중고차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캐피탈 운영사를 현대자동차처럼 현대캐피탈 운영하지 않잖아. 외부로 들어오니까 돈 장사하는 거야. 자, 우리가 딜러들도 얘기하고 캐피탈 직원을 얘기할 때는 마치 연금리가 12%인 것처럼 얘기해요. 중고차 할부는. 근데 실질 금리가 어떻게 해요? 27, 8%예요. 거의 한 3배 가까이 돼.
그럼 나중에 은행, 예전에 어떤 일들이 가끔가다 이렇게 중고차를 발생하면 은행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은행 출신 직원들이 있어. 여기는 이제 예금 오고 이자에 대해서 빠삭해. 그럼 나중에 중고차를 사는데 예금 금리가 12%도 비싼데 잘 들으니까 이게 12%짜리 이자도 아니야. 그러면서 막 따지는 거야. 이제 할부주거나 아빠한테. 아니, 이게 어떻게, 잠깐만, 이게 어떻게 12%짜리냐고. 말 같은 소리 하라고. 이거는 사채라고. 이제 딱 은행 직원들이 와서 따져, 그거를. 이제 은행 직원들은 그걸 잘 알아. 그 금리 같은 계산을. 특히 좀 아줌마, 여성 은행 직원들 그걸 잘 알아. 그럼 그 캐피탈 어떻게, 직원 데리고 어떻게 내가 설명을 해요. 역산 설명하고 계산기 두드리면서 이거는 12%짜리 이자 아니라고. 왜 거짓말 하냐고. 이거 사기 아니냐고 막 대놓고 따져. 이거는 사채 이자라고. 이거 법정 이자 넘습니다 하고 막 대놓고 따져요. 은행 직원들이 와가지고 중고차 사러 갔다가 할부로 살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렇게 대놓고 그냥 은행 직원들이 하는 말, 직원들이 여기 중고차 사러 오면 대놓고 그냥 할부 지금 면전다 대고요. 이거는 사채라고. 이거는 불법이라고. 그냥 자, 불법, 그 당시에 법이 20%였나 30%였나? 아, 30%였구나. 그때는 30%였다. 불법이 아니야. 그 당시 중고차 할부가 한 27, 8%, 27%에서 8% 정도가 되었던. 27, 8% 이자가, 실제 이자가. 근데 어떻게 그 당시에 법정 이자가 30%였던 것 같아. 딱 그 커트라인에 걸려있던 거야. 그러니까 은행 직원이 하면서 이거는 불법이라고, 이거는 이거 사채라고, 이거 불법이라고 딱 따져. 그러니까. 근데 불법은 아닌데, 그때 지금은 이제 이게 법정 최고 한도 이자가 이제 바뀌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30%였어요. 딱 27, 8%의 법정 이자에 딱 커트라인이 걸려있다. 그러니까 할부 직원들이 은행가 출신 사람들이 오면 어떻게 꼼짝을 못해.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계약이 파기가 돼요. 대부분 은행 직원들이 오면 할부하게 되면 계약이 다 파기돼. 근데 그거를 이제 예전에 제 손님만 아니라 이게 사무실 제 예전에 자리가 일부러 제가 이게 손님 상담실도 아니야. 그냥 이게 파티션 이렇게 높이 이렇게 있어. 난 앉아서 있으면 머리가 이렇게 있고 바로 옆에가 상담 테이블이야. 그럼 다른 직원들 얘기하면 그 은행 직원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다 따져. 그럼 어떻게 나중에 계약이 다 어떻게 돼? 파토가 다 그것 때문에 차는 마음에 드는데 할부 때문에 은행 직원들 오면 거의 중고차는 이게 거래가 잘 안 돼. 그것 때문에 그래.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해.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자, 여기서 설명드릴게요. 네, 약간 이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다. 그냥 하는 게 낫죠. 자, 이게 캐피탈에도 제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신차 캐피탈하고 어떻게 돼요? 새차, 신차하고 어떻게 중고차로 나눠져. 중고차를 샀을 때 그 캐피탈 이자가 신차 살 때, 자, 지금 어떻게 바뀌었을 거야. 근데 예전에 저 같은 경우 어떻게 되냐. 자, 중고차 이자가 어떻게 돼요? 보통 한 28%라고 합시다. 이자가 28%. 자, 이게 지금 8%에 빌려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20%를 먹는 거예요. 그럼 신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차는 약간 그 계산법이 특인데 거의 얘네들은 차를 파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현대자동차는 현대캐피탈을 끼고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얘네들은 차를 파는 게 목적이지 빨리 차를 팔게끔 금융을 받쳐주는 게 목적이지 여기서 어떻게 해요? 예대 마진을 보는 게 목적이 아니야. 현대캐피탈 같은 거. 그 쌍용자동차는 쌍용캐피탈 있고. 자, 그럼 어떻게 되냐? 보통 거의 없어요. 요 정도 이자를. 왜? 야, 수익은 땡겨. 예대 마진은 땡겨. 자, 8%에 빌려와서 1% 예지 마진 넣고 9%에 팔아요. 자, 왜? 이유는 간단해요. 돈 장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차 장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싸게 줘요. 그래서 진짜 할부하고 중고차 할부하고 괴리가 굉장히 커. 그래서 이게 연식이 짧은 거 전액 다 할부할 거면 저 같은 경우는 대놓고 그냥 새 차 사세요. 할부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런 손님이 이게 상담 전화 와요. 그럼 전 대놓고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한 3천만 원짜리 중형차를 사. 거의 새 차 인판급을 갖다가 3천만 원짜리. 그럼 전 대놓고 얘기해요. 그냥
새 차 사세요. 전에 할부하실 거면 새 차 하면 중고차 봐도 새 차 사는 게 더 쌉니다 하고 제가 그냥 대놓고 저는 얘기를 해줘요. 그걸 아니까. 이제 헛똑똑이 양반들이 중고차 어떻게 인판급 싸게 한 저기 10% 정도, 인판이 보통 10% 정도 싸, 10% 정도 싸게 사고 어떻게 돼요? 할부에서 어떻게 한 30% 정도 더 비싸게 하는 그런 헛똑똑이들이 많아, 중고차에. 그리고 자기가 똑똑하다고 막 자랑해. 그럼 내가 그거 보고, 에이, 저 빙신새끼, 호구새끼 하면서. 상담, 예전에 파티션 이렇게 해서, 그러면 거의 인파급자를 갖다 전액 할부로 사는 애들에서 10% 정도 싸. 전액 할부로 사. 그러면 속으로, 야, 이 병신새끼야. 내 손님이 아니고 다른 사람 손님이니까, 내 손님이면 내가 그냥 대놓고, 그냥 새 차 사세요. 할부 이자 감안하면 이자가 더 세니까 새 차 뽑으신 게 더 낫습니다, 손님. 그냥 새 차 사세요. 저는 그렇게 돌려보내요, 그냥. 그런 손님은. 근데 어떻게 다른 딜러들은 어떻게 돼요? 그냥 그런 거 상관없어. 내가 이게 차 팔아가지고 이게 어떤 머니 챙기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다른 직원들 이렇게 하면 상담 테이블이 바로 이게 파티션 딱 높게 바로 맞은편에 있어. 그럼 내가 다 들어. 그럼 아유 저 또 제 사기치네. 딜러들도 알아 그거. 자, 거의 인판급 연식 짧은 거 전액 할부하게 되면 새 차 사는 게 훨씬 다 싼 거 다 알아. 중고차 딜러다. 근데 팔어 왜? 그래야 내가 저기 돈을 벌어오니까. 그러니까 작업을 해요. 그렇게 해요 다. 뭐 그런 경우 내가 하도 많이 봐가지고 저걸 해. 그럼 내가 속으로 에휴 저 호구 새끼 새 차 사면 훨씬 더 싸게 사는데 병신 새끼 중고차 전액 할부해가지고 더 눈탱이 맞고 가네 이 병신 새끼. 저 속으로 그래. 저는 그냥 그러면서 자랑을 해. 저기 와이프 데려가지고 내가 아주 말이야 인판급을 말이야 10%나 더 싸게 해가지고 말이야 내가 저기 차 다 싸게 샀다고. 이야 병금을 속으로. 그러면 부인도 그걸 몰라. 그럼 그럼 그 끌고 좋다고 가. 자, 결론적으로 할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양반이 어떻게 쉽게 말하면 새 차를 샀을 때 어떻게 돼요? 중고차를 산 것보다도 이게 새 차를 샀을 때보다도 중고차를 삼으로써 어떻게 돼요? 이 양반이 500만 원 정도 더 비싸게 산 거야. 중고차를 새 차보다도 어떻게 와? 결과적으로 보면 500만 원 정도 더 비싸게 산 거야. 자, 헛똑똑이죠.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는 하도 비일비재. 자, 금융의 기본적인 것부터 좀 알아. 이게 기초적인 거야. 예전에 다 설명했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개몽이 안 돼. 이게 금융 개몽이야 이거 진짜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강의니까 잘 들어요. 자,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캐피탈 회사와 5대 저기 은행 그 회사의 중간적인 그 은행이 있어요. 자, 우리가 흔히 저축은행이라고 하죠. 흔히 우리가 그 저축은행이라고 해요. 원래 예전에 저축은행이 금융이었어요. 무슨 저기 새마을 금고 하듯이 무슨 금고였어. 새마을 금고, 머시기 금고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 토마토 저축은행, 이게 나중에 저축은행 다 이게 상호만 뒤를 바꾼 거야. 왜 예전에 어떻게 돼? 금고라는 그 저기 뒤에 애들이 망해가지고 거기 예금한 저기 예금자들이 어떻게 원금을 많이 띄었어. 그래서 뒤에 금고자가 붙이면 어떻게 돈을 안 바뀌어. 그래서 어떻게 저축은행이라고 바꾼 거야. 똑같아. 그냥 금고인데 저축은행이라고 바꾼 거야. 자, 그러면 캐피탈 회사와 시중 5대 은행하고 중간적인 우리가 잘 쓰는 게 있어요. 자, 저도 새마을 금고에서 대출을 한 지금 6천만 원 정도 있어요. 이자가 세. 굉장히 세요, 이자가. 자, 이게 새마을 금고도 어떻게 저축은행과 같은 그 부류로 봐요. 자, 시중에 뭐 신협, 뭐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것도 그래. 무슨 협동조합 형식으로 있는 그 금융기관들 있죠. 다 저축은행과로 다 들어가요. 자, 여기 저축은행과라고. 보통 이걸 시중은행을 1금융권. 자, 그 나머지 그 법적으로 그 인정받은 그 금융을 이제 그걸 이거 저기 2금융권이라고. 이걸 갖다가 이제 2금융권이라고 돼. 자, 시중은행을 보통 1금융. 그 나머지 은행들은 다 싸 잡아서 그냥 2금융권이라고 해요.
자, 이걸 이금융권이라고 해요. 자, 근데 다 여기서도 급이 나눠져요. 근데 그렇게 급도 여기서 나누면 헷갈리니까 어떻게 돼요? 저거죠. 그러면 이 금융권은 어떻게 되냐? 자, 캐피탈은 돈을 어디서 빌려요? 시중 5대 은행부터 빌려요. 예금을 안 받아. 그래서 캐피탈에다가 저축했다는 사람 못 들었죠? 자, 그럼 저축은행은 어떻게 돈을 빌려줘서 장사를 하려면 돈을 어디선가 빌려와야겠죠? 대부분이 예금금리. 아니, 여기 한국은행 기준금리에서 빌려주면 되잖아요. 이게 안 빌려줘요. 왜? 한국은행도 얘네들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 얘네들 못 빌려주게 돼 있어, 한국은행. 왜? 얘네들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언제 망할지도 몰라. 그럼 한국은행이 빌려준 돈을 어떻게 원금을 뛸 수가 있어. 그러니까 아예 이 금융권에다는 한국은행은 돈을 못 빌려주게끔 법적으로 딱 그걸 찍어놔요. 헌법하고 똑같아. 헌법 수준을 딱 찍어놔요. 한국은행은 어떻게 해요? 이 금융권에다가 절대로 5대 시중은행 외에는 다른 은행에다는 어떻게 돼요? 돈을 못 빌려주게끔. 딱 어떻게 찍혀 있어. 그게 법으로도 했기 때문에 못해.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예금을 유치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로부터 예금을 유치해야 돼요. 자, 여기서는 좀 저건데, 보통 예금을 유치하게 되면, 이게 시중 5대 은행에서는 예금을 유치하면 어떻게 되냐? 한 6% 줘, 예금금리. 왜 한국은행으로부터 7% 가져오면 6%에 이렇게 딱 내놔. 예금금리 6% 줍니다. 자, 그러면, 저축은행도 똑같이 우리도 예금금리 6% 줍니다 하면, 여러분들, 이 시중 5대 은행에다가 맡길까요? 저축은행에다 맡길래요? 자, 어디다 이거는 질문의 가치가 없죠. 자, 똑같이 6%를 줘. 6%를 줘, 똑같이. 예금금리 이자를. 너무 당연하죠. 당연히 5대 은행에다 맡기지. 어떤 병신이 언제 망할지 모르는 저축은행이 삐리리 하는 은행에다 왜 그걸 맡겨요? 안 맡겨요. 그럼 저축은행은 예금 유치하는 방법은 하나예요. 이자를 많이 줘야 돼. 그럼 저축은행은 이자를 어떻게 되냐? 많이 하려면 어떻게 되냐? 보통 시중 5대 은행의 기준금리하고 보통 이 금리가 어떻게 형성이 되냐? 한국에서 발행하는 그 기준금리하고 어떻게 해요? 1금융권에서 대출하는 대출금리 그 사이에서 대부분이 형성이 돼요. 저축은행 예금금리가. 그럼 저축은행의 예금금리가 다 쓰면 안 되겠죠. 그럼 저축은행은 예금금리가 어떻게 되냐? 자, 어떻게 돼요? 시중은행이 6%를 냈어. 똑같이 6%를 제시하면 안 되겠죠. 그럼 몇 프로를 제시해야 돼요? 최소한 2, 3% 이상은 2%에서 2, 3%는 줘야 돼. 아무리 못 줘도. 자, 시중은행이 6%를 걸었어. 그럼 최소한 2, 3%는 줘야 돼. 자, 2, 3%는 얼마예요? 7, 8%예요. 7, 8%의 예금 금리로 줘야 고객들이 와서 받게. 똑같이 6%를 시중 5대 은행하고 똑같이 주면 어떤 미친놈이 거기다 그걸 받게요. 이자를 더 줘야 돼. 최하가 2, 3%더 줘야 돼. 그럼 보통 예금 금리가 어떻게 형성되냐? 기준금리인 7%와 보통 기준금리예요. 기준금리 7%와 시중 5대 은행이 어떻게 돼요? 대출금리 그 사이에서 보통 예금금리가 형성돼. 그럼 어떻게 되냐? 쉽게 말하면 8, 9%야. 8, 9%의 약 8 내지 9%의 약 8, 9%의 어떻게 예금 금리 상품을 내놔야 저축은행은 예금이 들어가요. 보통 그렇게 형성이 돼요. 너무 당연하죠. 그럼 중요한 거는 그럼 이 저축은행들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얼마의 대출을 하느냐. 얘네들은 신용도가 아무리 좋은 사람도 어떻게 해요? 자기네들이
예대 금리보다 최하 3%는 어떻게 돼요? 예대 마진 넣어야 돼. 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9%의 어떻게 해요? 예금을 받았어. 9%의 예금을 받았어. 자, 9%의 예금을 받았어요. 그럼 여기다가 예대 마진 최하 3%는 넣어야 돼. 아무리 못 넣어도. 얼마예요? 12%죠. 자, 12, 아무리 못해도 12%의, 근데 어떻게, 여기에 신용도가 낮으면 이게 어떻게 거의 법적 금리까지도 올라가요. 저축은. 나중에 이게, 요즘 법적 금리 19% 되냐? 그러니까 19% 할게요. 실질적 20%도 넘어갈 때가 있어요. 요거는 제가 그렇게는 알고 있어요. 그것도 안 써봐서 그거 보는데, 그렇게 돼요. 최하 12%에서 19% 사이에 어떻게 대출 금리가 형성이 돼. 자, 이게 금리의 이게 생태계야. 자, 이거를 알아야 주식을 어느 정도 분석이 돼요. 이게 조금만 여러분들이 이게 은행이나 이런 데 가면 이게 다 간판이 써 있어. 예대 금리 얼마. 그럼 대출 금리는 거기서 얼마 붙는 것도 딱 3%야. 대출 금리 기본이 3%야. 예대 금리.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게 기본적인 어떻게 돼요? 이게 금융상품이. 금융 피라미드래, 이게. 자,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어떻게 돼요? 이자가 세지죠. 자, 이 밑에 제가 설명하지 않은 부분, 사채 시장. 자, 여기는 아예 제가 그냥 여기서 제외를 해버렸어요. 별의별 사채 시장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헷갈려요, 오히려. 이게 우리의 생활하고 연결되던 기본적인 생태고리예요. 금융의 생태고리. 이거를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 여기서 큰 거 할게요. 너무 길어졌네요. 엉뚱한 데로 좀 샜네요.